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발달사,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사 그러면은 중심이 되는 곳이 서구의 발달사 중에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를 큰 통으로 볼 적에 19세기 후반을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하면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들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을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1869년에 등장했던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현대적 의의를 부여한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거고, 그에 비해서 1884년 토인비올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인보관운동은 오늘날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선조직협회가 나와 있죠. 그래서 1869년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해서 쭉 보시다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비조직적인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의 발생 및 재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과학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고, 오늘날 의미로 본다면 아무에게나 그 자선이란 이름으로 구빈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치로운 자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그래서 이 빈민도 획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와 가치롭지 못한 자로 구분하되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이러는으로써 누가 봐도 맞네,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라고 하는 이런 의 또는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자선사업의 과학화에 성공했다. 효율함이 과학화란 말을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은 위에 방문원의 개별 가구 직접 방문 조사 이렇게 가져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원조우 대상을 가치로운 자로 한정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바로 자선조직협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보관운동. 인보관운동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인보관운동 나와 있죠. 인보관운동은 결국에 중류층 지식인들이 그 지역사회의 빈민들과 연대하여 펼쳤던 사회복지 실천이 되겠는데, 인보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같이 그 지역에 같이 살아가면서 중류층 지식인들이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실시한 실천운동을 이렇게 인보관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올은 1884년에 시작되어서 2년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1886년에 뉴욕 글린길드, 그리고 3년 후에는 애덤스가 중심이 된 헐하우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발달사를 봅니다. 그래서 1884년 토인비올,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1886년에 뉴욕 글린길드, 1889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 더 넘어와서 우리나라로 온다면 1906년에 원산, 반열방, 1921년에 태화 여자관으로 가는 연표를 같이 확대시켜 놓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오늘날 인보관 운동에 가서 뭐라고든지 간에 결국에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또 지역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지역의 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을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호의 태동이라고 쭉 설명을 했지만 넘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를 암기할 건 아니고,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부터 쭉 뒤에 나오면서 소위 시범보고서 1969년 시범보고서, 그다음에 하바트 보고서 1971년, 그리고 바클레이 보고서, 레이 보고서, 자, 이런 등등 1982년. 자, 이런 연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먼저 시범보고서.
시범 보고서 1968년, 196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범 보고서라는 것은 영국 사회로 볼 때에 지역 사회 보호로 실질적 전환의 계기를 이뤘다는 의미를 받으면서 지역 사회를 종래에는 중앙 정부의 혜택만 받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이게 봤지만 이제는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자로도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 복지에 관련된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처음 제안했던 것이 1968년에 시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지향적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한 것도 역시 시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 1971년에 하버트 보고서 있죠. 하버트 보고서. 허버트가 아니라 하버트가 되겠습니다. 하버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좀 올라가겠습니다. 하버트 보고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본래 명칭은 하여튼 읽어는 보고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명으로 출발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렇게 해서 소위 공식적인 공공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서비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서비스도 같이 협력적 차원에서 같이 총동원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하버트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 3번, 4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래를 보시며 그래서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서비스의 역할까지도 강조했던 이런 그 보고서가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하버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2년에 바클레이 보고서. 1982년에 이 바클레이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형성기에 그냥 여기서 이 세 가지만 적었으면 이 바클레이 보고서는 1982년. 1982년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또는 미국은 신연방주의 이런 이름으로 현실화되던 이런 이 연대가 1980년대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바클레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앞에 시범 보고서 또 하버트 보고서에 이어서 거기에 보면은 사회적 보호는 비공식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만 하면서 광범위한 제한을 합니다. 광범위한 제한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다양한 특징을 가진 비공식적, 바클레이 위원회는 지역사회를 사람들 간의, 지역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조직망으로 인식하면서 비공식적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바클레이 보고서였어요. 하버트 보고서에서는 1971년에 하버트 보고서에서는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 그중에 특히 더 비공식적 수발자에 대한 역할까지도 중요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조직적으로 비공식적 조직망까지 구체화시켜서 언급했던 것이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공식적 보호 서비스와 비공식적 보호 서비스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한 파트너십, 활동 파트너십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1980, 역시 80년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1968년부터 시범 보고서부터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온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는데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범 보고에서 처음 언급했던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1968년. 20년 전인 시범 보고서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구체화해서 지역사회의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에 이양을 해서 제안했다. 바로 시범 보고서의 연장이지요. 시범 보고서에서 최초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제안했던 것이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복지 이념은 복지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지다원주의란 이 이념의 흐름 속에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만 복지 제공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더 나아가서 민간부문도 더 나아가서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제3섹터, 제3영역에 가는 소위 비영리 기관마저도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1988년의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는 그렇고 여기 보면 현대적 흐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국의 흐름이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의 현대적 흐름은 1980년대 이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조, 또 민간 부문의 역할, 이것은 복지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의 선택권, 뭐 이용자 욕구 중심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역시 복지다원주의의 연장선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도 보통 출제가 되긴 한데 지역사회 좀 빌려왔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가 또 있는데 미국의 출제는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사의 출제는 좀 그렇고 단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볼 것은 이 이념적 상황,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는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할 적에 여기 이념적 상황에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4대 이념적 상황으로 사회진화론, 급진주의 쪽이 제목만 보겠습니다. 사회진화론, 자선조직협회의 실천 이념 아니었습니까? 그 사회통계론적 관점의 자선조직협회의 실천 이념이었던 사회진화론. 또 그런가 하면은 인보관운동에서 반영되었던 급진주의. 또 그러면 실용주의. 19세기 말 20세기로 넘으면서 존 두이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던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 또 그러면 자유주의, 이런 것처럼 사회진화론, 급진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미국 지역사회 복지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그 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지역사회 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이념의 역할을 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자, 넘어가십니다. 자, 역시 시대적 방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배경 지식으로 미국의 것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암기하면서까지 한 이 2장 정도는, 2페이지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지 최근의 경향.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에서 최근의 경향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해서 지역복지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기는 않고 복지다원주의 입장에서 민간 비영리 기관의 활성화, 하물며 민간 부문도 복지 공급에 복지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중에 민간 부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제3섹터라고 하는 비영리 부문도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미국에도 반영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복지다원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부수적인 표현으로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걸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 우리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우리 거. 그래서 우리 거 여기 보면은 역사, 두례, 품앗이, 개, 향약, 사창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들은 향약은 향촌, 자치, 규약의 의미를 갖지. 향약, 향촌, 자치, 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법령,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로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제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향약은 그런 법령이 아니에요. 향촌 자치규약으로 여기 존말 다 나와 있죠. 향촌 사이의 자치규약으로. 그래서 뭐가 있어요? 덕업상권. 덕에 관련된 일은 서로 권한다. 예에 관련된 풍속은 예속사어로 교류한다. 예속상교. 그다음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과실, 서로 고친다. 과실상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서로 가슴 아파네. 술자가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환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난, 서로상 가슴에 피를 흘린다. 환난상율. 바로 이게 바로 복지의 영역, 사회연대의 영역. 사회연대의 영역이 되겠는데 보통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으로 이렇게 4대
규약을 전국 공통의 조선팔도 공통의 규약, 물론 다른 지역마다 또 부수적인 다른 그 규약이 있지만 이 네 가지는 전국 조선팔도 모든 곳에 공통된 규약이었다. 그중에 복지에 관련된 것은 환난상율, 마음신변의 피혈자 아닙니까? 같이 가슴 아파한다.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창. 사창도 역시 보면 사창 나와 있죠. 사창. 그래서 삼창이라고 하는데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일종의 빈민구제도로, 그래서 의창, 상평창과 더불어 19세기에 의해서 제도화된 하나의 그 삼창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구빈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삼창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평창, 의창, 상평창, 의창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구빈 시스템입니다. 그중에 상평창이라는 것은 양면적 성격을 가진 뭐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태정광, 경성모 이렇게 해서 암기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은 상평창이라고 하는 상평창이라는 것은 물가 조절 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구빈의 역할도 같이 수행했던 것이 상평창이에요. 그래서 물가 조절과 구빈의 기능을 양면성을 같이 시행했던 것은 상평창이다. 그다음에 의창도 역시 고려시대의 고려성종, 상평창, 의창 모두 고려성종 때 10세기 말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구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빈민을 구제했던 중심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의창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오가작통법 역사를 별표하시고 조선팔도에는 그 밑에 행정구역으로 부목군현이 있는데 조선팔도 부목군현 밑에 면이 있고 그 밑에 리가 있고 그 밑에 가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 5집을 묶어서 비공식적 행정구역인 통을 만들었다 해서 오가작통법 또는 오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작통법 비공식적인 5집을 한 통으로 묶은 호적의 조선시대의 보조조직으로 말하자면 비공식적 행정조직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먼저 인보관 운동이 나와 있죠. 인보관 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1906년 놀스가 했던 원산 반열방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태화여자간에서 1921년 4월에 태화여자간이 설립되었었다. 이 정도. 그래서 인보관 운동의 역사 그러면 1884년에 영국 런던의 토인비홀, 1886년에 미국 뉴욕의 글린길드, 1889년에 미국 시카고의 헐하우스의 연표에 이어서 1906년 원산반열반, 1921년 태화여자간 이 정도 연표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면위원제도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걸 봐주시고 조선구호령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공부조를 배우게 되면 조선구호령은 일제 말인 1944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는 공공부조의 근거법이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지만 그 연표를 보면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에 생활보호법, 그리고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순으로 이렇게 공공부조의 근거법령이 바뀌었다. 그중에 현대적 공공부조의 근거법 출발점을 조선구호령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부조 지침의 역할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방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한다면 요연기간이 있지만 요연기간의 역사를 쭉 보시되 우리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외국 민간 원조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에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연합회를 우리가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해서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역사 여기 보면 카바가 나와 있습니다. 카바. 1952년 부산에서 카바가 형성되는데 전쟁 직후에 주로 긴급구에 치중이 있는데 오늘날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시설 중심의 사유사업 발전에 계기가 되었고 한국 전체로 봐서는 전문 사유사업의 시작을 촉발시킨 것이 외국 민간 원조단체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민간 원조단체는 1970년대 카터 대통령을 넘기면서 거의 대부분이 축출되는, 철수하게 되는 이런 속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전문 사유사업의 발전의 계기를 이룬 것은 외국 민간 원조단체였고 그들의 연합회를 카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 인보관 좋고 새마을운동이 곧잘 나오지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되었다. 근데 초기에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면자조협동 이렇게 이런 거 봐주시고 농한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도시의식 개선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소득 증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정도를 봐주시고 새마을운동인 곧잘 서비스로 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표하실 것은 지역사회 복지가 현실화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의 실시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 복지의 실시.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시라고 할 때는 1989년 왜냐하면 1980년에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서 통일된 사회복지관 운영이 시도되었다. 자, 여기 하나 별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평가 다 좋습니다. 읽어보시되 새로운 변화. 여기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여기 21세기의 변화 나와 있지요. 21세기.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저는 정리할 적에 2019년까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법제론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자, 2003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 의무화되고 그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서 2005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금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2003년 보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2004년 좋고 2005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왔다. 그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사업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넘어온 그래서 지방이양사업 한자를 쓰다 보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곧잘 다루는 거지. 2006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그다음에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뭐 다 돕니다. 2016년 소위 2016년에 보면은 읍면동이 되면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그리고 더 넘어가 볼까요? 2019년 보면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보면은 2019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에서 소위 커뮤니티 케어, 앞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되었다. 많은 연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적어도 2003년 그리고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접근성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2005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고 지방이양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에는 중앙집권적으로 보건복지부 중심의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행복 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것을 2년 후인 2012년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에는 읍면동 단위로 접근성이 높아지죠. 읍면동 단위 복지허브화 사업 2019년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3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많은 이 역사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의 액센트를 내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가 확대된 거예요? 접근성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9년에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있다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서비스원도 이렇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역사를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 보면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서 우리가 지역사 앞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는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것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앞에 했던 것은 도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역사회 상실 이론, 지역사회는 잃어버린 세계일 뿐이다라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보존 이론,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육성함으로써 소위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복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이런 지역사회 보존 이론도 있고 제3의 이론으로 제3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개방 이론도 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을 복지 맞으면 그 박스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보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가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이론들이 특히 생태학 이론이 있어서 앞에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체계 이론은 여러분들이 인행사에서 체계 이론에는 일반적인 체계 이론인 일반 체계 이론과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이론을 전개한 사회체계 이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 작용성에 초점을 둔 생태체계 이론에서 정리를 하고, 사회체계 이론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교재에서 정리를 할 적에 일반 체계 이론의 그 내용인 구성요소, 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코트 파선스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은 결국에 여기는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을 기초로 접근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하나의 체계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2번에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의 혼론적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는 혼론적 성격과 그리고 다른 영역, 소위 순환 인과성을 설명하고 있고, 또 4번을 보면 전체를 위해서 한다, 기능주의죠. 여기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체계가 부분의 단순 종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소위 비총합성. 또 모든 것은 개방체계로서 의미가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결코 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는 폐쇄체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개방체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사회체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저희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생태학 이론입니다. 생태학 이론은 무조건 나온다. 생태학 이론 무조건. 특히 우리가 체계 이론 배울 때 생태 체계 이론 브롬펜 브레너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학 이론 봤지요. 여기는 적자 생존의 기초에서 그야말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사회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는 도태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론으로 전개한 것이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 이론, 당연히 생태체계, 지역사회 생태체계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생태체계는 브롬펜 브레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으로 이렇게 환경을 설명하면서 역시 기본체계는 수없이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 같이 환경 속의 인간이란 PI란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듭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것은 생태학 이론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생태학 이론은 특히 여기에서는 물질적 환경을 강조를 하면서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는 지역사회 구성 요소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이긴 자는 경쟁 속에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는 자, 즉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중심부의 자리를 잡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주변부로 분산되어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변환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했던 이론이 생태학 이론이 되겠어요. 어떤 환경의 제요소와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면서 생태학의 이론의 기본 특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나 물질적 환경을 강조하면서 끊임없는 경쟁, 그를 살아남는 자, 적자 생존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중심부를 차지하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주변부로 흩어져서 분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생태학 이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무수히 많은 구성요소들이 있다. 이런 구성요소들은 서로 돕고 돕는 과정에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전체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조직을 어떻게 조직 또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하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역할 분담이나 기능적 조정을 통하여 소위 맡은 바 역할을 다함으로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들이 강조하는 이런 과정은 구조나 맡은 바 역할, 기능, 또 통합 강조합니다. 그러고 하면 안정, 합의. 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처럼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적에 그 유기체나 생물체는 건강한 존재로서의 살아남듯이 지역사회도 세포와 같은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가 맡은 바 역할, 기능을 다하면서 존재한다면 그 지역사회는 건강, 건전, 건실한 존재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되고 통합된 모습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구조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지향, 또 상호의존, 통합적 기능, 또 그런가 하면 점진적 사회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또 그럼 공동체 의식 강조, 공민성이란 말, 또 이런 등등을 설명한 것이 바로 구조 기능론이에요.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는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각자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뿐이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것이 갈등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경쟁, 갈등, 변화라고 존말인 것이고 엎어졌다 뒤집었다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라고 지역사회를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언제나 엎어졌다 뒤집었다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 또는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의 모든 요소는 사회의 해체나 변동, 결국에 변화란 이름의 엎어졌다 뒤집었다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는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력과 억압과 수탈에 의해서 압력과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든지 압력과 억압과 수탈을 당하든지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직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투쟁. 그 때문에 헌신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유관 보면 변화지향적이다, 갈등이다 똑같은 말 나와 있지요. 변화지향적이다, 불일치와 갈등의 모작, 급진적이고 비약적으로 진행되는 변화, 경쟁, 대립, 이런. 결국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이익집단 중에 상부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갈등이론입니다. 다음에 사회구성이론이 근자에 좀 출제될 수 있는 사회구성이론. 사회구성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을 거부하고 등장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들 집단에 의해서 또 우리의 지역사회는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틀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소유된 계층, 주변부의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투쟁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는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구성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이론,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유나 현실은 기존의 체계에서 소유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일명 사유건설이론, 사유현실건설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다면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을 끌어안고 만든 200여 년간의 역사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발해의 역사는 고구려 일부의 역사, 발해를 저희 중국의 일부 역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역사를 피압박 계층의 해방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고구려 유민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갈족의 피압박 계층이었던 말갈족의 오랜 세월의 저희 해방투쟁의 산물로 발해를 설정하기 때문에 발해는 걔네들은 죽자사자하고 중국의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유는 지배계층이나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변부라고 하는 소유된 계층에 의한 부단한 아주 고단한 오랜 세월의 해방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 사유구성이론입니다. 어찌 보면 갈등 이론적 접근이 되겠는데 현실건설이론, 사유건설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진리의 상대관, 상대적 진리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포스트 모던 모두 상대적 진리관의 입장에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사유구성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구성이론 쭉 보시되 권력의존이론. 권력의존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얼마만큼의 권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면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성요소들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권력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권력의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권력을 지역 주민들이 또는 지역의 구성요소들이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면 다툼이 없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이루어가지만 너무 편중된 이런 권력 보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편중된 권력 부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는 불안정한 끊임없이 엎어져다 뒤집었다 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론이 권력의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 자원 확보는 지역사회 요직이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라는 관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동원 이론도 권력을 자원이란 이론으로 바꾸면 되겠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원을 얼마나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존부나 성패는 결정된다 하는 이론이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어요. 자원동원 이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하겠지만 여기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 구성원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론으로 얼마만큼의 사회운동 조직을 확보했느냐 또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들의 결속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느냐 하는 다른 문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2번에 관련된 이론을 가지고 자원동원 이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동원 이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치경제이론.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 얼마나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통해서 경제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존부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정치경제이론이고 그것도 넓은 개념이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교환이론. 결국에 사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유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사유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유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모두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의 자원을 교환하면서 안정적인 이런 지역사회를 이뤄가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힘이 서로 경중이 아니면 무겁고 가벼움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권력의 불균형이나 자원 보유나 보유한 가치의 자원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의 모습을 하드캐슬은 아래와 같이 여기 보시면 적어볼까요? 사회교환 이론. 그래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인간은 사회학습 이론과 여기 본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을 상정한다. 인간은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지역사회의 자원 교환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하드캐슬이 주장하기에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 전략으로 경쟁 전략, 재평가 전략, 호혜 전략, 연합 전략, 강압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전략 중요 표시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엘리트주의와 자원주의는 굳이 읽을 필요 없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진 진행되고 있다. 다원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무수히 많은 이익 집단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여기는 줄 안 쳐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자본이론 한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사회자본. 이 사회자본이란 뭘까? 사회자본이란 사회자본. 여기 보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의 자산을 여기 보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 등을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의 특징, 쭉 아래 내려갔죠. 사회자본의 특징을 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회자본의 특징 보면 사회자본은 사회적이다. 그다음에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 또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과는 달리 사회적 자본으로 갈수록 직접적 관찰은 어렵다. 그리고 도덕적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 되게 소셜 캐피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사회일수록 좋은 지역사회이고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사회자본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이런 특징이 너무 많아서 목차를 바꿨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무형의 자산인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의 내용을 이렇게 아래로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영역에는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사와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 기초를 봤습니다. 출제 영역은 발달사회에서 2문제, 이론 기초에서 3문제에서 시간은 짧았지만은 예상외로 출제 비중이 5개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게 한꺼번에 묶었지만 꼭 정도 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